네, 다시 돌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이제 오후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세션은 이 똑같은 제목으로 다학제간 접근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위암 환자를 최적화해서 아주 잘 돌보기 위한 그런 다학제간의 연합하고 협력하는 그런 방법을 우리가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연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알렉시스 마르티아 네그론 박사님이신데요. 이분은 그 마이애미 암 연구소에 지금 현재 의학적인 유전학자로서 일을 하고 계시고요. 저희 마이애미 암 연구소는 뭐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암 센터죠. 그리고 이것은 그 밥티스트 헬스 사우스 플로리다 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우리 박사님께서는 내과 그리고 유전적인 그 진단 그리고 유전적인 그 문제를 가진 환자분들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훈련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일을 하실 때는 우리 그 유전 카운슬러들하고 또 많은 그 우리 의학 쪽에 있는 스페셜리스트들하고 이렇게 같이 일을 하고 계시고 또 그리고 이런 유전적인 문제가 있는 분들을 위해서 그 위험도와 그 영향, 나쁜 영향을 가장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연구를 하고 계시고 개발을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또 그런 뭐 암이라든지 암을 포함해서 그런 질병들을 치료하는데 쓰이는 요법들의 효과를 더 높이기 위해서 그런 연구들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박사님께서는 그 내과하고 그리고 의학적인 유전학에 이제 보드 서티피케이트를 갖고 계시죠. 임상적인 관심이라고 한다면 위암의 그 위험도를 측정하는 그런 것에 관심이 있으시고요. 그리고 유방암이라든지 대장암 그리고 우리 네, 방금 소개 받았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이 유전학에 대한 그 전반적인 내용을 말씀드릴 건데요. 먼저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같은 인간은 2만 개 이상의 그 유전자로 이루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암의 경우에 유전적인 요인이 이제 작용을 하는 그런 암의 경우 관련된 유전자로는 한 80개 정도를 저희가 현재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그 유전적인 암에 관련된 그 대부분의 유전자들의 보통의 그 가지고 있는 그런 역할은 암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요. 암 억제 유전자라고도 하거든요. 그리고 우리 유전자는 보통 이렇게 짝을 지어서 이제 같이 이제 활동을 하죠. 하나는 엄마로부터, 하나는 아빠로부터 그렇게 오게 되는 것입니다. 암의 유전적인 암의 그 위험도를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각 개인이 가질 수 있는 위험도에 대해 생각을 해본다면 생활 습관이라는 것이 있고요. 생활 패턴, 생활 스타일이 있고요. 그리고 유전적인 유전자의 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으로부터는 가족력이 있고요. 그리고 환경에서 이제 그런 위험 요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저희가 환경이라든지 유전자라든지 그리고 가족력 같은 거는 이제 바꿀 수가 없죠. 그러나 생활 스타일, 생활 패턴, 그런 것들은 이제 저희가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암을 조금 더 잘 극복하기 위해서 이런 그 생활 패턴을 바꿔야 된다라는 말을 자주 하게 되죠.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이제 단백질이 주로 이제 몸 안에서 일을 하게 되는데 유전적인 암에 관련된 보통의 대부분의 이제 유전자가 암을 억제하는 암 억제 유전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보통의 경우에는 이 유전자가 아주 잘 생성이 되어지고 있는데 어떤 경우에 유전적으로 이제 돌연변이가 일어나게 되면 이러한 암 억제 유전자에서 만들어진 암 억제 단백질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못하고 나쁜 형태의 그런 단백질이 만들어지게 되고 역할을 못하게 되는 거죠. 즉, 암 억제가 잘 안 되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유전적인 테스트라는 것을 뭘 얘기를 할까요? 보통 우리가 혈액이라든지 그리고 침에서 이제 테스트를 하게 되는데요. 여기에는 우리의 DNA 유전자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특별한 유전자를 우리가 찾아서 이제 그거를 분석을 하게 되는데요. 어떤 돌연변이가 있는지를 보게 되죠. 그 돌연변이는 아마도 그 질병이라든지 질병을 더 많이 일으키게 되는데 관련이 있는 그런 돌연변이를 찾게 됩니다. 암에는 10%에서 15% 정도가 이제 유전적인 그런 요인이 있고요. 그리고 5%에서 15% 정도는 이제 가족력에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70에서 80% 정도는 이제 보통 나타나게 되는 그런 거죠. 자, 어떻게 암 억제 유전자 혹은 암 억제 단백질이 일을 하는가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어떤 경우에 차가 제대로 일을 못하게 되는 경우에 이 고치시는 분이 그거를 고칠 수 있으면 그 차가 계속해서 이제 그 역할을 다 하게 되죠. 그러나 이렇게 우리 몸에서도 그 어떤 돌연변이가 일어났을 때 뭐가 잘못되었을 때 그걸 고칠 수 있는 그 암 억제제, 암 억제 단백질이라든지 유전자가 제대로 작동을 못하게 되면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 몸이 고쳐지지 않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린치 신드롬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린치 신드롬은 1%에서 13% 정도 위암 발병하고 이제 관련이 있습니다. 그 위험도는 그 서구에 있는 사람들보다 아시아 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더 높다고 해요. 그리고 위암은 이런 그 린치 신드롬을 가진 그런 분들에게 더 많이 이제 나타나게 되고요. 린치 신드롬이 있는 분들은 또 다른 암에도 또 그 위험도가 높다고 해요. 예를 들면 이제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뇌암이라든지 그리고 그리고 췌장 이렇게 보면 몇 퍼센트 정도 더 높다 이렇게 나타나고 있죠. 방광암의 경우도 그렇고요. 왼쪽에 보시면 유방암도 그렇고요. 린치 신드롬에 관련된 유전자들에는 MLH1, MSH2, MSH6, PMS2 이런 유전자들이 있습니다. 예, 린치 신드롬을 가진 분들에게 공고사항은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어떤 진이 돌연변이가 일어나느냐, 어떤 진이 좀 영향을 받았느냐에 따라 다르긴 해요. 그러나 보통의 경우에는 그 장내시경, 대장내시경은 1년에서 3년마다 꼭 한 번씩 받으시라 이렇게 공고를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위내시경 같은 경우에도 3년
마다 이제 받으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가족력이라든지 아니면 뭐 어떤 인종인지, 그리고 헤파토 바이러스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거에 따라서도 좀 다르긴 합니다. 그리고 난소나 자궁을 가능하면 이제 좀 적출을 하시라, 그런 쪽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소변 검사도 매년 이제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가족력에 따라서 다른 많은 그 공고 사항들이 있습니다.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라고요. 네, 유전적으로 관련이 있는 위암의 경우에는 저희가 HDGS라고 보통 부르는데요. 이것은 상염색체가 이제 우성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30에서 50% 정도의 환자분들 경우에는 CDH1이라고 하는 유전자가 있어요. 그 유전자에 돌연 변이가 있는 것이 많이 관련이 되어 있다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생 동안에 그 위암에 걸릴 수 있는 그 위험도가 남성인 경우에는 67%, 여성인 경우에는 83% 정도 되고요. 그리고 CDH1 이 돌연 변이를 가진 여성의 경우에는 나중에 그 유방암 중에서도 로블라라고 하는 타입의 유방암이 계속 진행이 될 그런 위험도가 더 높아진다고 해요. 그 위험도는 41%에서 60% 정도 되고요. 네, 그 다음은 이 린치 신드롬 가지신 분들 중에 CDH1 이 돌연변이가 있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디퓨즈 타입의 그런 위암을 가지시기가 쉬운데, 여기서 그림에 보는 것처럼 굉장히 진단하기가 어렵습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결정이긴 하지만 저희가 환자분들에게 이런 분들은 그 위절제술을 하시라라고 권해드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영상으로도 잘 보이지가 않고 사실 수술해서 보면 굉장히 많이 퍼져 있는 경우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신드롬 가지신 분들은 그리고 특히 CDH1 그 돌연 변이를 가지신 분들은 그걸 또 고려를 하시라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전체적인 위절제술이 레코멘드 권고되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요. CDH1 돌연변이 가지신 분들이죠. 그분들 18세에서 40대 되시는 분들에게는 전체적인 위절제술을 하시라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CDH1 돌연변이를 가지신 분들이 이렇게 절제술을 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6개월에서 12개월마다 또 스크린을 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내시경 가지고 그리고 바이옵시도 이제 여러 군데 이렇게 해가지고 내시경으로 이제 스크린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30세 되면 이제 유방암 검사죠. 마모그램 검사하고 MRI 검사 이런 것도 이제 시작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가능하시면 유방 절제술도 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PJS라고 한 신드롬이 있어요. 퍼치 제허스 신드롬이라고 하는 이 PJS 신드롬 가지신 분들은 위암이로 발병을 할 가능성이 29% 정도이시고요. 그리고 다른 암의 위험도도 이제 높으신 거예요.
그리고 내시경을 하시고, 그리고 굉장히 좀 좋은, 질 좋은, 어, 그 대장 내시경을, 하셔야 되는데, 이때 이제 8살에서 10살 때부터 이제 하시는 거를 권고를 해드리고 있어요. 어, 그래서 폴립이 만약에 이 용종 같은 게 이제 발견이 되잖아요. 그때는 뭐 2, 3년마다 계속 이제 이 대장 내시경하고 위 내시경하고 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그때 용종도 제거하는 그런 거를 계속 하셔야 돼요. 만약에 조금 더 자주 이제 하시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는 이 용종의 크기가 크다든지 아니면 숫자가 너무 많다든지 그리고 병리학적으로 나중에 이제 검사를 해봤을 때 뭐 안 좋은 종류의 용종이라든지 이럴 때는 더 자주 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만약에 용종이 없으면 18살쯤 됐을 때 다시 위내시경하고 그리고 대장 내시경 하면서 용종 제거하는 거를 다시 해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췌장암도 이제 스크리닝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제 검사를 하셔야 되는데 그것도 이제 말씀드리고 그리고 유방암 같은 경우도 말이죠. 이게 유방암이 증가되는 그런 걸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렵긴 하지만 이 유방 절제술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이런 JPS 신드롬에 관련된 유전적인 돌연변이는 SMAD4라고 하는 게 있어요. SMAD4 그리고 BMPR1A에 이제 돌연변이가 생기는 경우인데요. 이때는 위험도가 21% 정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대장암이 높아질 위험도가 이제 높아지는 게 있고요. 그리고 위내시경을 하시면서 이제 용종을 제거를 하시게 되는데요. 만약에 용종이 발견이 되면 2, 3년마다 계속 이렇게 위내시경 하시면서 용종 제거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용종 크기나 뭐 숫자나 그리고 이제 병리학적인 소견이나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했을 때 좀 더 자주 하실 수 있어요. 12살에서 15살 사이에 이 위내시경을 해서 봤을 때 용종이 없게 되면 그때는 이제 18살에 이제 다시 한번 하셔야 되고요. 스메드4라고 하는 유전자가 있어요. 이것은 그 HHT라고 하는 병하고 이제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위암과 관련이 있는 그 유전적인 위험을 이제 저희가 검사하는 그 원칙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원칙, 이 표에 보시면은 잘 나타날 수 있는, 다 보일 수 있는데요. 아직까지 굉장히 많은 그 증거라든지 이런 게 좀 불충분하기는 하지만 이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면 그 증상 중에 신드롬 중에 알렉시아라고 하는 신드롬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어떤 유전자가 관련되어 있냐면 ATM이라고 하는 유전자가 관련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블룸 신드롬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이거는 BLM LECQL3라고 하는 유전자가 뮤테이션이 돌연변이가 관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유전적인 유방암 그리고 자궁암, 난소암 같은 경우에는 난소암 신드롬의 경우에는 많이 알고 계시는 BRCA1, BRCA2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플라우메니 신드롬이라는 것도 이제 잘 알려져 있는데 이거는 TP53이라고 하는 암 억제 유전자랑 관련이 있죠. 제록더마라고 하는 이 병은 7개의 다른 진들이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진 않겠습니다.
코덴 신드롬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 P10이라고 하는 유전자의 돌연변이랑 관련이 있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어요. 더 많은 이제 그 연구들이 있긴 한데 아직 위암의 스크린하고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증거는 아직 좀 불충분한 것 같아요. 네, 오늘의 강의를 또 맡아주실 콘스탄자 마티네즈 피나네르 박사님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의학적 질병을 가지고 있는 환자를 위한 정신과 의사시고요. 저희 마이애미 암연구소의 환자 지원센터의 팀에 계십니다. 정신 건강과 신체에 미치는 영향 등을 이제 보고 계시고 삶의 질과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 가지 임상적인 경험도 많으시고 또 의대생 교육과 그 학계의 레지던트 훈련에도 경험이 많으십니다. 의학 잡지에 감사도 하시고 또 여러 심포지움에서 강의도 해오셨습니다. 여러분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방금 소개받은 연사입니다.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반갑고요. 오늘 저희가 얘기할 거는 그 암 진단 받고 이제 치료하는 과정 중에 어떻게 감정적인 그런 스트레스를 받는지 그리고 어떻게 잘 매니지할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그 감정적인 스트레스라는 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으면서 좀 불편한 즐겁지 않은 그런 감정적인 경험을 얘기하는데요. 이거는 뭐 약간 그 정신적인 그리고 이제 사회적으로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또 이런 정신적인 면에 있어서 잘 견뎌낼 힘이 없게 만드는 그런 정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이제 감정적인 스트레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언제 가장 이제 힘든 점이냐면 진단을 받았을 때 처음 3개월간 가장 높고요. 그 다음에 좀 대부분의 경우에는 1년 정도 안에 좀 이제 낮아지기도 합니다. 네, 어떤 것들에 의해서 이전 스트레스를 받을까요? 이런 것들을 받을까요? 암과 관련된 스트레스가 있을 거고요. 이거는 뭐 진단, 그리고 치료, 여러 가지 진단할 때 뭐 검사하는 것들, 그리고 이제 이 진단 결과를, 테스트 결과를 이제 의사랑 얘기를 할 때, 가족과 얘기할 때, 그럴 때 이제 스트레스를 받고요. 그리고 모든 치료를 끝날 때, 이럴 때, 그리고, 몸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들하고 좀 몸이 안 좋아지는, 할 수 없는 그런, 뭐를 할 수 없는 그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요. 그리고 또 병이 이제 진행을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리고 다시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럴 때 이제 스트레스가 되는 요인이 됩니다. 그리고 개인의 그 요인을 보면, 이걸 어떻게 잘 극복할 수 있을까 하는 이제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힘들고요. 그리고 그 가족이나 그 주변에서 이제 도와주는 그런 지원 같은 거, 그리고, 자기가 얼마나, 다른 분들한테 이제, 좀 어태치돼 있는가, 좀 이렇게, 많이 의지를 하는가 아닌가 이런 거에 따라서도 이제 좀 다르기도 하고요. 각 개인의 그 요인들입니다. 그리고 내 삶의 어떤 시기에 암을 진단받았는가 하는 것도 큰 요인이에요. 나이가 어릴 때 그리고 중반일 때 아이들이 아직 어리고 그럴 때 아니면 노년일 때 이거에 따라 또 다르거든요.
그리고 전에 어떤 트라우마가 있었나, 나쁜 경험이 있었나, 그런 것들도 이제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정신적인 정신력 같은 것도 이제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그리고 몸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그리고 내 유전적인 상태가 어떤지, 약한 편인지 아닌지, 이런 것도, 각 개인의 요인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여기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지 보면, 굉장히 안 좋게 반응을 하는 것도 있어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뭐 좀 적응을 하고 약간 힘들긴 하지만 그렇게 적응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또 괜찮은 경우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이제 어떤 식으로 반응을 하느냐는. 암을 제일 처음에 진단을 받고, 그리고 쭉 진행이 되고, 여러 가지 뭐 치료도 있겠죠. 그리고, 불행한 일이긴 하지만 다시 재발이 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파란 선은 그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는 사이클을 나타내는 게 되겠습니다. 처음 보면 이제 제일 처음에 진단받을 때, 두 번째 파란색 나타나는 봉우리 같은 거는 이제 치료받을 때, 그리고 세 번째는 뭐 이제 몸이 힘들어지고 뭐 이런 것들 아프고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네 번째는 검사하고, 그리고 검사의 결과에 대해서 의논을 하기 위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대화하고 가족과 그리고 의사와 의료진과 이야기하는 동안에 이제 나타날 수 있는 거. 그리고 모든 뭐 치료가 끝났을 때, 그 다음에 안타깝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병이 계속 진행이 된다든지 다시 재발이 된다든지 하는 그런 시기들이 있는데, 이제 오렌지로 나타난 부분이 이런 스트레스를 언제 제일 많이 받느냐 하는 걸 나타내는 건데, 보시면 이제 치료받을 때 제일 높았다가 이제 점점 낮아지다가 다시 재발이 될 때 이렇게 또 높아지네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네, 이런 스트레스가 올 때는 어떤 것들이 오는지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이제, 저희의 두뇌가 이제 방해를 받게 됩니다. 이런 암이 오거나 그러면. 그리고 눈도 이제 크게 되고요. 그리고 입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마른 그런 스트레스 현상이 나타나게 되죠. 뭐, 몸에서는 뭐, 여러 가지, 땀이 많이 난다든지, 아니면 열이 많이 난다든지, 막, 그런 증상들도 있을 수 있고요. 심장은 굉장히 빨리 이제 뛰게 되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 거고요. 손 같은 경우에는 뭐, 계속 이제 뭐, 저림도 있고, 발이 계속 떨린다든지, 뭐, 요런 것도 이 증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방광은, 굉장히 좀 이완이 돼가지고, 소변을 많이 자주 보고 싶다라든지 이런 느낌이 되거나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근육은, 굉장히 단단하게, 경직이 되어, 가는 거를 느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위도 불편하고, 그리고 숨도 굉장히, 빨리빨리 쉬고, 굉장히 얕은 숨 있잖아요. 깊은 숨 아니라, 그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머리는 굉장히 어지럽고, 이런 증상들이 이제 스트레스로 인한 증상이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느낌이 드냐면은, 이거를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느낌. 막 화가 난다든지, 막 분노가 치민다든지, 동시에 또, 두렵고, 걱정되고, 굉장히 슬프고, 이게 내 잘못인가 하는 그런 뭐 죄책감. 그리고 굉장히 외롭고, 이런 롤러코스터 같은 그런 느낌들이 뭐 한 가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복합해서 일어난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항상 감사하고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고 사랑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언제 우리가 도움을 주변에 좀 요청을 해야 될까요? 만약 이런 생각을 계속해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딱 단절을 시킬 수가 없을 때,
그래서 이제 생각을 너무 많이 하다 보면 뭐 잠을 잘 못 주무신다든지, 그리고 일상생활에 굉장히 이제, 하시기에 힘들다. 이런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럴 때 이제 도움을 요청하셔야 돼요. 그리고 몸에 있어서도 굉장히 피곤하다. 그리고 굉장히 이렇게 단단하게 막 경직이 된다. 이런 느낌이 계속될 때. 그리고 어떤 패닉 있잖아요. 막 공황 상태가 이제 있을 때. 그리고 어떤 약물을 섭취를 이제 하게 되는 경우. 그리고 자꾸 자기 자신에게 이제 부정적인 말을 계속 하게 되는 그런 경우. 좋지 않은, 그런 사인이에요. 그리고 그 사회적으로는 굉장히 고립되어져 있다. 굉장히 떨어져 있다. 나만 있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이 점점 많이 들 때, 그리고 자살의 충동이 있을 때, 이럴 때 도움을 꼭 요청을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심정적으로 감정적인 그런 증상들하고 실제 몸에서 일어나는 실제 증상들하고 서로 연결이 되어진다는 건 좀 잘 아실 거예요. 뭐 몸이 피곤한 느낌, 피곤하거나 뭐 메스가 없다라든지, 그리고 어떤 고통이 통증이 동반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일 수 있거든요. 신드롬, 증상들일 수 있어요. 뭐, 이렇게, anxiety라 그래서, 굉장히 초조하고, 그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리고, 어, 굉장히 억제되고, 뭐, 우울하고, 이런 증상, 그리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그런 증상,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죠. 그래서 항상 이 감정적으로 느끼는 거가 신체적으로 느끼는 실제 증상과 연결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서로 왔다 갔다 한다. 이런 것도 이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는 경우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테스트 결과를 기다리고 있을 때, 그래서 저희가 이걸 스캔자이어티라고 이제 이름을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테스트를 해놓고 그 테스트 전, 그리고 테스트 후 기다리는 동안, 그리고 테스트 결과를 받았을 때 그거를 이제 자기가 읽잖아요, 환자분들이. 그걸 읽고 그 다음 이게 무슨 의미인지, 다음 단계는 뭐가 있는지, 여러 가지 이제 그거를 얘기하거나 물어보거나 할 수 없는 상태, 그때를 굉장히 어려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때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고요. 그리고 암이 재발될 거에 대한 그 두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거를 저희가 FCR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게 재발이 될지 계속 괜찮을지 이때도 좀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죽음에 관련된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고 내 혼자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암이 다시 재발이 될 거다 언젠가는 그렇게 믿어지게 돼서 굉장히 두렵고요. 그리고 어떻게 앞으로 될지 모른다 불확실성에 대한 그런 거를 느끼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됩니다. 암에 관련된 생각을 많이 하고, 또, 이렇게 컨트롤이 나중에 잘 안 될 거다. 이런 상상을 많이 하시게 되죠. 이런 것들이, 두렵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일어나는, 그리고 계속해서 일어나는 그런 생각들을 이렇게 딱 끊어내기가 힘들고요. 그 생각이 뭐 사실은 30분 혹은 그 이상 계속되기도 하고요. 또 시간이 점점 지날수록 이 스트레스가 점점 더 많아지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뭐 각 개인의 일상생활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끼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암을 생각해 보면 건강한 상태에서 이제 직면을 하게 되는 경우, 그리고 암과 싸우면서 굉장히 좀 어렵긴 하지만 암과 직면해서 싸우는 과정,
그리고 나서는 이제 뭐 상태가 안 좋아지는 경우 이런 식으로 이제 질병이 암이 진행될 때 저희가 겪는 그런 순서가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스트레스를 잘 극복하는 거, 같이 이겨내는 거,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이 느낌을, 본인의 느낌을 잘 표현을 하셔도 됩니다. 하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암에 걸린 것이 나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막, 자신을 자책하거나 이런 거는 하지 마세요. 그리고 암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언제 얘기를 할지 본인이 선택을 하세요. 본인이 결정하셔서 암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리고 항상 액티브하게 생활을 하세요. 운동도 하시고 내가 액티브하게 이렇게 계속 유지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고요. 또 즐길 거를 찾아 나서는 게 좋습니다. 찾아보세요. 뭐 영화를 좋아하시면 영화, 음악을 좋아하시면 음악, 친구들과 만나서 이제 식사하시는 걸 좋아하시면 가끔 그런 모임도 하시고요. 만약에 내게 뭐 불편한 그런 느낌이 올 때는 뭐 자신을 위한 그런 좀 여유를 가져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거, 내가 조절할 수 있는 거, 내가 이렇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찾아보세요.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그리고 좀 완화하면서 릴렉스 할 수 있는 자신만의 방법을 좀 배워보시기 바랍니다. 요가나 명상이나 뭐 음악 감상 등등이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가능하면 최대한으로 그 보통의 삶 있죠. 전에부터 옛날에부터 계속 있었던 그런 삶의 스타일을 계속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또 중요한 것은 건강한 음식을 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무실 때는 깨끗한 환경에서 이제 잘 주무실 수 있도록 이제 노력을 하시고요. 자, 이제 그 스트레스와 직면하는 방법, 잘 싸워나가는 방법은 세 가지로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행동하시고, 또 생각을 하시고, 또 어떻게 계속 유지를 할 것인가 생각을 해 보셔야 되는데요. 하나하나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동하는 방법은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있겠죠. 자, 내가 쉬는 그 시간을 딱 스케줄을 하세요. 먼저 계획을 하시고 언제 내가 쉬어야겠다. 뭐 1시간마다 혹은 2시간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신체적인 활동을 운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매일매일 내가 즐길 수 있는 거,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이제 하는 거를 이제 계획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행동하는, 저희가 이제 스트레스를 이기기 위한 방법 중 행동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제 생각으로 할 수 있는 거죠. 생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내 생각하고 있는 것들, 흘러가는 생각을 잘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걸 보시고요. 그리고 나에게 도움이 되는 생각을, 생각하실 때, 선택하세요.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생각은 버리세요. 항상 나에게 도움이 되는 생각, 긍정적인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자신을 이제 조절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어떻게 나를 유지할 것인가라는 건데요. 마음과 그리고 몸 운동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신체적인 운동뿐만 아니라 마음도 운동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마음과 몸의 운동이 무엇이냐? 이제 마인드 바디 엑서사이즈라고 저 영어로는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복식 호흡을 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깊이 숨을 들어 마시고, 그리고 내쉬고, 그리고 항상, 어떤 이미지를 떠올리시면서, 하시면 돼요. 내가 아주 고요하고 평화로운 곳에 있다. 내가 뭐 자연과 함께 있다. 굉장히, 좋은 환경 속에 이제 내가 있다. 깊이 숨을 들어 마시고 내쉬고 하시면서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몸에 있는 근육들을 완화를 서서히 시키시는 겁니다. 내 근육, 내 어깨, 뭐 다리 이런 데서 이제 편안하게 느낄 수 있도록요. 네, 이런 기술들을 완전히 익히시는 데는 매일매일 20분 정도씩 그리고 2주 동안 이제 하시면 굉장히 좋고요. 이 계속되게. 그리고 나서는 뭐 필요하신 대로 매일매일 하시거나 뭐 중간중간에 하시거나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여러 가지 여러분들에게 참고될 만한 것들이 이 웹사이트에 나와 있습니다. www.getselfhelp.co.uk 여기 보시면 이제 좋은 정보들이 많이 있고요. 그 넷플릭스에 보시면 헤드스페이스 가이드 투 메디테이션 명상에 관한 것들이 또 있습니다. 유튜브도 보시면 여러 가지 명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고요. 좋은 앱들도 많이 나와 있어서 여러분의 이제 핸드폰에 받아 놓으시고 이제 이용하실 수 있으세요. 인사이트 타이머라든지 테라피 관련된 것들이 있으니까 이것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우리가 나중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좋은 토론 좋았고요. 그리고 좋은 내용의 강의 감사드립니다. 다음 연사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연사분은 카를라 페포 팔로마 신데요. 이분은 임상 영양 슈퍼바이저로 일단 저희 마이애미 암 연구소에 계시는 분이시고요. 이런 영양학적 그리고 뭐 다이어트 관련돼서 암 환자를 위한 다이어트에 2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이분은 영양학을 전공을 하셨는데, 이제 석사학위를 하시고, 플로리다, 국제, 대학에서 하셨고요. 그리고 밥티스트 헬스에서 거의 뭐 지난 18년간 이제 계속 일을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커뮤니티, 프로그램에 참여를 많이 하고 계셔서, 어떻게 하면 건강한 식습관을 가질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런 건강한 음식들이 질병을 예방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을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런 활동들에 많이 참여를 하셨고요. 그리고 특히 많은 미디어, 방송 인터뷰도 많이 하셔가지고, 유니비전이나 텔레뮨도 채널4 이런 데서 인터뷰도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뭐 마이애미 헤럴드 로컬 지역에 있는 라디오라든지 이런 데서도 인터뷰를 많이 하셨고요. 영양에 대해서 우리 팔로모 영양사 분의 암 환자를 위한 여러 가지 식단이라든지 음식 섭취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방금 소개받았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주제는 몇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위암과 관련된 식습관에 있어서 음식에 있어서의 위험 요소에 대해서 좀 얘기를 먼저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나서
영양학적 그 식사에 있어서의 우리 그 목표가 뭔지에 대해서 얘기를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특히 암 환자들에게요. 그리고 치료를 하기 전의 영향이 또 다르고요. 하는 동안도 다르고, 그리고 치료를 한 후에 그 영양 섭취도 좀 다른데 이것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뭐 부작용으로 인한 증상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럴 때 영양학적으로 어떻게 관리를 할지 그런 것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절제술을 할 때, 식사는 어떻게 해야 될지 가이드를 좀 드리고요. 그리고 암을 예방하기 위해서 어떤 음식들이 중요한지 가이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월드 리서치 펀드라는 데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AICR이라고 하는 이제 영양학 쪽에서 캔서에, 암에 관련된 영양학, 연구를 하는 그런 협회들이 있습니다. 이런 협회들에서 계속해서, 이제 한 프로젝트를 통해서 나온 연구들을 바탕으로 해서 계속 업데이트를 해주시고 계시는데 거기에 따른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암의 위험도가 점점 높아지는 경우를 이제 여러 가지 연구들을 통해서 봤는데 굉장히 뭐 강력한 그런 탄탄한 그 자료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가요. 그 중에 첫 번째는 하루에 3잔 혹은 3잔 이상의 알코올을 섭취하시는 경우에 위암의 위험도가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소금을 사용해서 이제 이렇게 절여진 그런 음식을 먹는 경우 뭐 생선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고요. 베이컨 이런 것도 있고요. 그죠? 그런 것들이 이제 좋지 않고요. 특히 이제 과체중이시거나 하시는 분들은 이제 위험이 높습니다. 조금 증거가 조금 제한되어 있긴 하지만 우리가 이제 많은 연구들을 통해서 이제 점점 밝혀지고 있는 것들도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뭐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만든 붉은 고기, 예를 들면 소세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겠죠? 이런 것들은 이제 위암의 발병도를 높이는, 이제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그리고, 뭐, 구운 고기라든지, 바베큐를 한 고기라든지, 그리고 생선도 마찬가지로 구운 고기라든지 이런 것들은요, 위암을 일으키는 위험 요소가 높다. 이렇게 점점 알려지고 있습니다. 하루에 뭐 거의 뭐 과일을 안 드신다든지 조금 드시다든지 이런 것도 이제 위암의 발병률 높이는 데 연관이 있고요. 그리고 뭐 이제 신과일 있잖아요. 뭐 오렌지라든지 또 뭐 베리 종류 이런 것들을 드시는 경우 위암에 특히 카디아에 관련된 암은 이제 낮아진다고 합니다. 위암을 좀 줄이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5% 정도 되는 미국에 있는 위암 환자분들의 15% 정도라고 말씀드렸을 때 15% 정도가 이런 것들을 하지 않으면 예방이 된다고 해요. 첫 번째는 알코올 섭취라든지 이런 거 하지 않으시면 좋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과정을 거친 고기들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대표적인 소세지 같은 것이 햄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있겠는데요. 그런 거를 좀 멀리 하시면 안 드시면 위암을 많이 예방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또 특히 그 건강한 몸무게를 과체중이 되지 않도록 유지를 하시는 것이 위암을 예방하는데 이제 도움이 되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저희 같이 이제 종양 쪽에, 암 쪽에서 일하는 그런 학과에서 일하는 영양사들의 역할이 무엇인가 이제 궁금해 하실 텐데요. 저희는 이제 RDN이라고 합니다. 이제 registered 이제 등록이 되어져 있는 그 영양사들인데요. 우리 다 학제간 팀, 여러 종류의 다른 그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같이 함께 모여서 협업을 하는 그런 팀으로 환자분들을 이제 케어를 해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이 팀의 한 부분이 됩니다. 저희가 영양학적으로 코치를 해드릴 수 있고요. 특히 이제 암 쪽에 있는 영양사들은 환자분들, 특히 이제 암 가지시는 환자분들이 어떻게, 영양 섭취를 하셔가지고, 좀 평소와는 다르게, 하셔가지고, 이제 건강을 유지하시고, 그리고 암이라든지 암을 치료하기 위해서, 쓰는 여러 가지 약물들에 의해서 일어날 수 있는 부작용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어떻게 그 영양학적으로 섭취를 하셔야 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영양학적인 목표라고 생각을, 뭐가 목표인가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는 그 목표를 정확하게 이제 세워야 되잖아요. 치료하는 동안 있을 수 있는 부작용들에 대한 반응을 좀 더, 잘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거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 치료 중에 이제 제일 중요한 근손실 같은 게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걱정이 되고, 특히 위암 환자 같은 경우는 이제 체중이 많이 빠지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몸에 있는, 근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그리고 동시에 또 힘을 계속해서 유지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제 면역력이잖아요. 면역력을 증가시킬 수 있도록 이제 몸을 만들어 드리는 거, 그렇게 이제 식사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거.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또 체중을 계속 유지하실 수 있도록 하는 거. 그게 이제 하나의 목표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근육이 빠져서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근육 빠짐을 좀 덜 일어날 수 있도록 이제 하고요. 그리고 치료가 여러 가지 굉장히 독한 치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잘 견디실 수 있도록 좀 그런 거를 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식사를 하심으로써요. 합병증도 예방을 할 수 있도록, 합병증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리고 삶의 질을 계속해서 유지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저희가 영양사로서 이제 암 환자분들에게 이제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는 그런 것들입니다. 네, 영양학적으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하실까요? 환자분들에게는. 단백질하고 에너지가 부족하게 될 때는, 이게 대부분인 경우에 이제 암 환자분들에게, 자주자주 발생을 하는 진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양이 부족하시다는 거요. 특히, 두 번째를 보면 이제 근육이 손실이 많이 되시고 또 그래서 이제 힘이 없어지게 되거든요. 이게 이제 특히 위암 환자 같은 경우는 21.2% 정도에서 이제 저희가 관찰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실제 몸무게의 기준으로 해가지고 얼마 정도의 식사가 영양이 필요한지 저희가 계산을 굉장히 꼼꼼하게 합니다. 칼로리는 그 몸무게 킬로그램당 30에서 35 칼로리가 꼭 필요하시고요. 그리고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몸무게 킬로그램당 1.2에서 1.5g이 필요하세요. 그리고 이제 섭취하시는 수분 같은 경우는요, 어,
하루에 이제 칼로리 드시는 거당 1ml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1000칼로리를 드시면 1000ml, 즉 1리터의 물을 드셔야 된다는 거죠. 그것도 이제 저희가 계산을 해가지고 꼼꼼하게 이제 식단을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상되는 부작용을 저희가 이제 생각을 해야 되고요. 고려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각 개인이 필요하신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각각. 그래서 그거를 각 개인에 맞춰서 맞춤형으로 이제 디자인을 계획을 해 드려야 되겠죠. 치료를 준비하시는 단계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치료를 준비하실 때 이제 영양사를 만나셔가지고 계획을 세우시는 거죠. 그리고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될지, 그리고 뭐 맞는 좋은 그 수분 섭취를 위한 음료는 어떤 것인지 이것들에 대한 가이드를 들으셔야 돼요. 저희가 도와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입으로 섭취하시는 그런 영양 보충제 같은 게 있어요. 그거를 식사와 같이 이제 시작하시는 것이 또 좋고요. 예를 들면 여러 가지 브랜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인슈어라는 것도 있고요. 부스트라는 것도 있고, 케이트팜 같은 것들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칼로리하고 단백질 섭취를 최대한으로 하실 수 있는 그런 방법이거든요. 그리고 부엌하고 부엌에 있는 찬장이라고 그러죠. 그런 것들을 일단 먼저 치료 전에 굉장히 건강한 음식들로 채워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먼저 치료하시기 전에 앞서서 음식을 다 조리를 해 놓으시고 또 얼려 놓으셔서 힘이 드셔도 그거를 금방 해동해 가지고 드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놓으시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우리 가족들이나 친구들한테 좀 부탁을 하세요. 나를 위해서 좀, 이제, 그 마켓을 좀 봐달라. 그리고 좀, 요리를 좀 해달라. 좀 얼려놔서 내가 좀 먹을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치료를 하시는 동안에 영양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우리가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를 결정을 하는 거는, 이 어떤 치료를 받는가에 따라서도 이제 좀 달라지기는 합니다. 위암 치료를 위해서 여러 가지 치료 방법들이 있는데요. 처음에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이제 수술 방법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방사선 치료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항요법 치료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이럴 때, 각각의 이제 치료 방법들이 다 이제 좀 다르게 되니까 여기에 맞춰서 또 저희가 이제, 식사하시는 것도, 계획을 해야 되거든요. 자, 이제 치료에 따라서 어떻게 영양 계획이 달라져야 되는지 한번 볼게요. 어떤 영향을 주는지. 치료를 하시면, 입맛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금방 배가 불러서 부른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사실은. 부른 것처럼 느껴져서, 더 먹고 싶지 않아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오고요. 그리고 항상 좀 메스껍고 속이 토할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고요. 그래서 식사를 많이 못 하시게 됩니다. 그럼 체중이 많이 주시고요. 그리고 설사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반면에 이제 변비 같은 것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입맛이 변하는데 굉장히 쓴 맛이 난다든지, 그리고 쇠 맛이 난다든지, 이런 게 개인별로 다르는데, 입맛이 많이 변하게 돼요. 그리고 너무너무 피곤함을 느끼셔서 식사를 하고 싶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도 있으시거든요.
자, 그리고 체중 감소가 많이 일어난다고 했잖아요. 내가 뭐 체중 감소가 되고 싶다, 안 되고 싶다, 그렇게 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체중 감소가 많이 돼요. 이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음식을 좀, 많이 드시고 또 한 번 음식을 드실 때, 굉장히 좋은 음식을 드셔야 돼요. 한번 차례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한꺼번에 많은 양을 드실 수 없기 때문에 시간을 정해 놓으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하루에 5번에서 6번 정도로 이제 계획을 짜셔야 돼요. 그래서 딱 정해진 시간에 드셔야 되는 거죠. 배가 고프지 않아도 드시는 걸로. 이런 식으로 정해 놔야 되고요. 단백질과 칼로리가 높은 그런 음식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화가 잘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먹기 싫다 이렇게 할 때는 밀크쉐이크라든지 그죠? 이게 부드러운 거, 스무디라든지 그리고 수프를 만들어서 그거를 드시는 것을 권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양 보충제를 사용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단백질이나 칼로리 부스터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같이 드시면서 영양을 충분히 섭취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식사나 스낵 같은 거를 드실 때 굉장히 좀 편안한 그런 환경에서 드셔야 되겠죠. 그래야지 이제 소화도 잘 되고 또 좀 더 맛있게 드실 수도 있으시니까요. 그리고 항상 근처에, 굉장히 영양이 풍부한, 그런 스낵을 옆에 계속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입맛이 조금이라도 있을 때 조금씩이라도 드시는 것을 권장을 해드리고 있고요. 어, 우리가 앞에서 이제 시간을 딱 정해서 드셔라 이렇게 했는데, 조금, 먹는 게 괜찮다 이렇게 될 때는, 그런 느낌이 드실 때는, 그 시간을 잘 이용을 하셔야 돼요. 조금 입맛이 도실 때는 좀, 많이 드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입맛을 좀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그 신체적인 활동, 운동을 좀 하는 거, 운동량을 좀 늘리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수술에 여러 가지 영향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수술을 하시면 많은 경우에 부분적이거나 아니면 전체가 되든지 간에 위절제술을 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으시거든요. 그때는 뭔가 이제 덤핑 신드롬이라고 하는 게 일어날 수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탈수 현상이 많습니다. 그리고 밥을 먹지 않아도 식사를 안 하셔도 이게 굉장히 일찍 배부른 그런 느낌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방이라든지 이렇게 소화가 좀 안 되는 소화 시간이 많이 필요한 거는 잘 흡수가 안 되고요. 비타민이나 미네랄 이런 것도 사실 좀 흡수를 잘 못 시키는 경우들이 있어요. 특히 비타민 B, 12, 폴레이트, 비타민 D, 칼슘, 아이온 이런 거 있잖아요. 칼슘이나 이제 철분 같은 것도 저희에게 굉장히 중요한 미네랄들인데 이게 흡수가 잘 안 되거든요.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위절제술을 하고 난 다음에 6주에서 8주, 첫 번째 주 6주에서 8주 정도 에는 어떤 식사를 하셔야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를 이렇게 길게 놓고 봤을 때 하루 동안에 이제 6번으로 나눠서 식사량을 소분하셔가지고 이렇게 조금씩이라도 식사를 6번 정도 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소화를 잘 할 수 있도록 음식을 충분히 조그맣게 잘라가지고 계속 잘 씹으시고 넘기시기 바랍니다. 설탕이 너무 많이 들어간 음식들은 좀 제한을 하시는 것이 좋은데 어떤 것들이 있냐면 여기는 주스 같은 거, 소다도 굉장히 안 좋고요. 케이크, 설탕이 많이 들어가죠. 파이, 그리고 쿠키 이런 것들은 좀 제한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방이 잘 흡수가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약간 기름진 음식, 튀긴 음식 이런 거는 다 피해 주시고요. 부드럽고 완전히 그 요리가 잘 된, 완전히 잘 익은 그런 음식을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식사 시간에 6번의 식사를 하시는데 하루 동안 그 식사 때마다 단백질을 섭취를 하세요. 꼭 이거를 포함을 시켜주세요. 단백질은 어디에 있냐면은 부드러운 고기, 그리고 닭 종류, 닭고기, 그리고 생선, 계란, 치즈, 요거트, 그리고 스무디, 굉장히 부드러운 그 피넛버터 있잖아요. 땅콩 버터, 땅콩잼 말고요. 땅콩 버터. 그 중에서도 이제 청키라 그래서 이제, 땅콩 조각들이 들어있는 거는 좀 소화하기 어려우실 거고요. 다 갈아져 있는 부드러운 상태의 땅콩 버터를 드시는 것도 이제 단백질을 많이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하실 때는 음료를 최소한으로 하시는 것이 좋아요. 음료를 안 드시는 게 가장 좋고요. 왜냐하면 이 소화가 잘 안 되시는데 이제 소화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희석시킬 수 있기 때문이에요. 네, 가능하면 음료는 식사하시기 전 30분에서 60분 전에 아니면 식사하시고 난 후에 30분에서 60분 정도 후에 이렇게 드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그리고 이 섬유소는 되도록이면 좀 제한을 하는 게 좋습니다. 소화가 잘 안 되기 때문에요. 한 번 드실 때마다 2g보다 더 작게 드시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수술해서 이제 회복된 후에는 어떤 음식을 드시면 좋을까요? 이제 새로 이제 보통의 음식을 천천히 이제 드시기 시작하시면 되는데요. 굉장히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한 번에 하나 정도의 음식을 좀 이제 추가를 해보시는 게 좋고요. 또 반응도 보고. 그래서 이제 그 증상을 한번 보면서, 모니터를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내가 오늘 어떤 새로운 음식을 하나 먹었는데, 어떻더라라는 것을 이제 일기를 쓰시는 것을 권장을 시켜드립니다. 기록을 위해서. 그래서 괜찮으면 그 음식을 조금 더 드셔도 되고 만약에 몸에서 잘 받지 않는다 그러면 나중에 이제 드시는 걸로 이제 하고 또 다른 음식도 이제 추가해 보시는 것이 좋겠죠. 이 식사에 섬유소를 이제 다시 이제 추가를 해보시는 거가 이제 가능하게 될 텐데요. 이때는 처음에는 물에 잘 녹는 수용성 그 섬유소를부터 이제 시작하시는 게 좋아요. 수용성 섬유소는 어디 들어왔냐면 이제 쌀에도 있고요, 밥에도 있고요, 그리고 오트라 그래서 귀리 같은 거 거기도 있고. 그리고 바나나에도 있고, 애플소스, 사과 갈아서 만든 거 있잖아요. 거기도 이제 있는데, 여기 있는 것들은 이제 물에 녹는 수용성, 그런 섬유소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쉽게 저희가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네, 위절제술 하시고 난 다음에 비타민이나 미네랄 보충제는 어떻게 먹어야 될까요? 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절제술을 하고 나시면 이제 소화 효소라든지 그리고 위에서 나오는 그런 음식을 소화하는 데 필요한 그런 산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좀 없어지게 돼요. 그래서 단백질 같은 거를 좀 소화하기가 점점 더 어렵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비타민 B12나 폴레이트, 엽산 같은 거, 그리고 철분, 칼슘, 이런 것들이 좀, 흡수가 잘 안 되게 돼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권고해 드리는 거는 매일매일, 철분을 가진 멀티 비타민이라고 있죠. 종합 비타민. 이거를 드시는 것을 권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때는 이제 씹어서 드실 수 있는 거 있잖아요. 씹어서 드실 수 있는 그런 비타민제가 좋고요. 종합 비타민. 그리고 가능하면 또 마시는 비타민이 있어요. 그것도 좋고요. 왜냐하면 흡수에 좋기 때문에요. 이런 철분이 부족한 상태는 굉장히 흔하게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이런 비타민 C라든지 이런 것도 좀, C가 있을 수 있는 많이 함유된 그런 음식을 생각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뭐, 골다공증의, 그 위험을, 낮추기 위한 그런 것도 생각을 해보시면 좋은데요. 칼슘 보충제들이 있잖아요. 칼슘 보충제들은 드시면 좋은데요. 1500mg 하루에 그렇게 드시면 좋고요. 만약에 이제 이 경우는 내가 뭐 그 골다공증이 있다 이런 게 확실하면 이제 1500mg 정도 드시면 되고 근데 칼슘제 중에서도 칼슘 사이트레이트라고 이제 적혀져 있는 것이 있어요. 이게 좀 더 흡수가 많이 잘 됩니다. 비타민 D는 저희가 권장하는 양은 뭐 하루에 800에서 1000 유니트 정도 드셔라 이렇게 하니까 그 병에 써 있는 거를 확인을 해보시고 그렇게 드시면 좋고요. B12 같은 경우에는 뭐 하루에는 한 달에 한 번 드실 경우에 맞으실 경우에는 1000mg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고 아니면은 입으로 섭취하시는 그런 걸 드실 때는 1000에서 2000mg 이렇게 하루에 드시면 좋습니다. 엽산 같은 경우에는요, 매일매일, 드시면은 이제 그런, 이 저하증 같은 거를 이제, 저희가 방지를 할 수가 있어요. 5mg 정도. 철분도 한번 볼까요? 철분은, 페로스 설페이트라는 게 있어요. 그거를 200mg, 하루에 3번 드시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같이 섭취를 해주시면 좋다. 왜냐하면, 이제, 위절제술을 하시고 나면, 이런 미네랄이나 비타민의 흡수가 굉장히 저하게 되기 때문에 밖에서 좀 보충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 그림은, 저희가 제시하는 새로운, 미국식, 식사인데요. 여기서 보는 것처럼 많은 야채가 있고 그리고 밥이 있고 이제 닭고기가 있죠. 원래 저희 그 미국인의 식사는 이렇지 않았잖아요. 암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제 저희가 권고 드리는 것들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저체중이 되지 않는 이상, 저체중이 되지 않으면서 가능한 한 이제 체중이 낮아지는 것을 권장을 드리고 있고요. 하루에 30분, 적어도 30분 정도 신체적으로 활동을 하시라. 걷기 운동도 좋고요. 그 설탕이 많이 들어가 있는 음료를 피하십시오. 그리고 에너지가, 영양분이 너무 많이 들어있는 음식, 그런 것도 이제 피하시고요. 여러 가지 종류의 야채, 그리고 과일, 그리고 곡물, 그런 것들을, 그리고 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많이 드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붉은 육류, 즉, 소고기라든지 돼지고기, 양고기 이런 게 이제 붉은 육류에 속하게 되는데요. 이 붉은 육류 섭취를 좀 제한을 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특히 이 그 과정을 거친 육류 있잖아요. 소세지라는 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겠는데요. 이런 것들은 제한을 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피하시고요. 그리고 알코올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남자분의 경우에는 뭐 2잔 정도까지 드시는 것을 이제 허용하고 그 이상은 드시지 마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여자분은 뭐 하루에 1잔
까지가 이제 리미트입니다. 여기까지가 제한이 되어 있고요. 그렇게만 드시고, 소금으로 이제 절인 음식 있잖아요. 그래서 짜고, 그런 것들을 이제 제한하시면 됩니다. 한국인의 경우에는 젓갈이라든지 소금에 절인 생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위험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드시지 말고요. 암을 예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보충제들이 나와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거는 쓰시지 마세요. 비타민이나 이런 미네랄 제외를 제외하고는 그런 것들이 어떨 때는 더 좋지 않은 결과를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엄마들은 아기를 모유 수유를 하시면 암을 예방할 수가 있어요. 특히 이제 유방암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치료를 하신 후에 이 암 생존자들께서는 암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제 저희가 가이드 드리는 그런 공고 사항들을 잘 따라 주셔야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의 그 강연을 마치도록 하고요. 질문 있으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몇 가지 질문이 있네요. 사실, 첫 번째 질문은, 저는 임신 상태, 이거랑 영양 상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어요. 네,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여러 가지 이제 밀키트 같은 거를 이용해서 음식을 미리 이제 준비를 해 주시는 것이 좋은데요. 가족분들이나 친구분들이 도와주셔도 되고요. 미리 음식을 장만을 이제 해 놓으셨다가 요리를 해 놓으셨다가 이제 얼려 놓고 아무리 좀 피곤하거나 귀찮거나 특히 임신 중에는요. 이럴 때 이제 쉽게 저희가 먹을 수 있도록 드실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해 놓으시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네, 또 다른 질문이 있는데요. 저는 베지타리안입니다.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라는 얘기를 주셨습니다. 네, 굉장히 좋은 질문이신데요. 이 베지테리안의 경우도 이제 단백질이나 이런 것들을 섭취를 많이 하셔야 되는데 어려운 점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도 식물성 음식 중에서도 이제 단백질이 충분히 많이 들어있는 그런 음식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콩 같은 거요, 두부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섭취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연사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강연을 해주실 부분은 리셀리드 모린 씨인데요. 예, 리셀리 모린 씨는 이제 지금 현재 피지션 어시스턴트로 일을 하고 계시고요. 마이애미 암 연구소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9년 정도 이제 종양과에서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피지션 어시스턴트로 공부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셨을 때 학교에 출석을 하기 위해서 이런 직업을 포기를 하셔야 됐었죠. 그리고 지금은 2명의 티네이저 10대 아이들의 엄마신데 싱글맘이시고요. 이것이 굉장히 그때는 어려웠었다고 해요. 그래서 결심을 하시기가 마이애미 데이드 칼리지에 다니셨는데 이때 피지션 어시스턴트가 되실 수 있는 프로그램에 이제 다니셨습니다. 여기에 처음에 이제 다니기 시작하실 때 첫 번째 주에 이게 정말 나의 결정이 옳았다 이런 것을 이제 아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내가 이제 삶에 있어서 이게 가야 될 길이다라는 것을 이제 발견을 하셨다고 해요.
2010년에 이제 졸업을 하시고 난 후에, 두 개의 아주 좋은, 훌륭한, 그, 저희 심장 그룹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일을 하시게 되는 이제 행운을 가지셨고요. 그리고 지난 7년 동안에는 저희 혈액과 종양학과에서 이제 일을 하시게 되셨습니다. 마이애미 암 연구소에서 가지시게 된 새로운 이 직업은 지금 하시는 일은 그 치료를 받으시고 난 환자분들이 그 치료 받으시고 난 다음에 아주 좋은 삶을 영위하실 수 있도록 그 건강 상태라든지 그리고 예방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포커스를 집중을 하고 계시고 또 삶의 질이 최상에 이를 수 있도록 그리고 오래오래 사실 수 있도록 그리고 생존율을 높여드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집중을 하고 계시는 상태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과 만나게 되어서 이제 컨퍼런스에 참가하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의 개략적인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암 생존자라고 저희가 하죠. 이게 무엇을 얘기하는 것인가라는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그럼 이런 생존자들 케어를 돌보아드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얘기를 할게요. 그리고 나서는 이 요약하는 거, 치료 과정 요약하는 거, 그리고 왜 그게 중요한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의 그 암 생존자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좀 소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있는 마이애미 암 연구소에서는 우리 생존자분들하고 같이 일을 계속 하고 있죠. 그리고 굉장히 훌륭한, 그 생존자 프로그램이 또 있는데 이걸 잘 개발을 해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소개 말씀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암 생존자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일까? 일단은 정의를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NCCS에서 이제 생존자들에 대한 정의를 내렸는데요. 이 진단을 받으신 그 시간으로부터 살아남으신 분들을 얘기를 하고 또 환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 그리고 친구들 그리고 다른 그 의료 서비스를 하시는 분들 모든 분들이 이제 그 암 진단으로 해서 영향을 받으셨는데 이분들을 전부 다 암 생존자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의는 NCCN에서도 이러한 똑같은 정의를 받아들여서 쓰고 있고요. 또 ASCO라고 하는 그 미국에 있는 협회에서도 이런 정의를 쓰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이제 암 생존자의 경향을 본다면 1978년에는 300만 정도의 생존자가 계셨다고 하면 지금 현재는 2020년 기준으로 했을 때 1800만 정도의 생존자가 계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중에 50% 정도는 유방암을 걸리셨다가 이제 생존하신 분들, 그리고 또 전립선암, 대장암 환자들이 이제 대부분 더 많으시고요. 그 암 생존자 사무국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OCS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1996년에 이제 설립이 되었어요. 이 설립을 한 취지라고 하면 장기적으로 암 진단 받으신 후에 장기적으로 이제 살아계신 분들, 그러니까 이제 저희 그 생존자들에 해당이 되시겠죠. 이분들의 좋은 삶 유지를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더 많은 그 연구를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설비되었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 암을 가지신 모든 환자분들 중에서 이제 생존하신 분들의 삶의 길이와 그리고 질 두 가지를 다 향상을 시키자 이런 데 저희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일단 생존자분들이 직면하고 계시는 문제점이 무엇인지 알아내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게 하나의 미션이고요. 두 번째 미션은 그 여러 가지 연구들을 진행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암의 장기적인 그런 영향을 영향 무엇인가 이런 거를 공부를 하고 또 암 생존자의 건강을 최적화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 이런 연구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암 생존 어 자의 가장 최적화된 그런 케어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할까 가이드라인도 저희가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의사 선생님들이나 환자들이나 그리고 우리 일반 대중들이 생존자가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교육도 하고 그것을 잘 말해 줄 수 있는 그런 자원 같은 것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이것은 IOM이라고 하는 그 내과 연구소에서 나온 논문이 발표된 게 있습니다. 저희가 그 암 환자분들이 생존자로 이제 바뀌어 가시는 그 과정에서 많은 분들을 팔로우업을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건강 케어 이 시스템이 서로 협력해서 아주 조화롭게 협업을 해서 이 그 암 생존자분들이 꼭 받으실 자격이 있으신 그런 팔로우업 케어를 못 해드리고 있다. 이게 이제 문제점이고요. 그렇게 되는 원인들이 왜냐하면 이렇게 생존자분들이 치료 끝나고 나신 후에는 그리고 이제 생존자로 이제 생활을 살아가실 때 그때 많은 분들을 팔로우업을 못 하다 보니까 많이 잃고 있는 거죠. 저희가 자료도 잃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옛날에 이런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잃어버리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가이드라인도 정확하게 설립이 되어 있지 않고요. 어떻게 하면 도와드릴 수 있는지 다음 단계로 삶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그 의학적이고 또 이제 정신적이고 그리고 사회적인 그런 문제점들이 있을 수 있으시잖아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그 도움을 못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점들이 아쉽고요. 또 노력해야 될 점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암 생존자들이 꼭 물어보셔야 되는 그리고 그래서 알고 계셔야 되는 아주 중요한 질문들이 있어요. 몇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받은 치료나 그 약이 어떤 것이었는가 하는 거를 기록을 해 놓으세요. 물어보셔 가지고. 두 번째는 팔로우업 케어는 내가 필요할까 하는 거를 이제 물어보셔야 되고요. 의료진들이나 이렇게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암을 다시 가지게 될 것인가?'라는 질문이요. 그리고 '내가 나의 건강과 그리고 삶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뭐를 해야 될까?'라는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는 내가 암에서 살아남았는데 내가 나중에 이제 신체적으로 다르게 느껴질까? 다르게 느껴지는 것일까?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질문하셔야 되고요. 내가 건강을 다시 찾는 건강에 관련된 보험을 가지는 게 힘들까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 내가 암 때문에 직업을 구하는 것이 그리고 유지하는 것이 힘들까 하는 질문 있을 수 있죠.
그리고 내가 좀 의지를 해야 되는 서포트 그룹은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그룹은 어떤 것이 있을까라는 거. 이제 치료를 마쳤는데, 내가, 나를 치료했던 이 암 그 팀이 있잖아요. 의료팀 중에서 누가, 내 케어를 계속 모니터를 하는 거에 책임을 지는 것일까? 주치의인가? 아니면 어떤, 연락처가 있을까? 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알아보셔야 됩니다. 네, 치료 요약이라는 것이 이제 중요합니다. 이것을 잘 보관을 하고 계셔야 되는데, 여기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냐면은, 진단받으신 암의 성격염, 어디에서 발견이 됐는지, 그리고 병기, 그리고 호르몬, 수치라든지 호르몬, 상황, 그리고 여기 바이오마커 여러 가지 검사하신 것이 있을 거예요. 정보도 같이 넣어야 되고요. 치료를 시작하신 날짜하고 끝난 날짜, 그 정보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수술이나, 어떤 다른 화학요법이라든지 방사선요법, 그리고 전이를 하셨으면 이제, 그런 거라든지 이식 같은 거, 상황, 호르몬 요법 하셨으면 그런 거, 그리고, 임상시험에 참여를 만약 하신 적이 있으시면 거기에 임상시험의 타이틀, 제목이라든지 뭐 번호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임상시험 번호 그런 거 이제 정리를 들어가 있어야 되고요. 치료하실 동안에 경험하셨던 독성, 부작용 이런 것들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정신적인 그리고 사회적인 그리고 영양에 관련된 그런 지원을 해주는 서비스 받으셨던 거 그런 거. 그리고 그 치료를 했던 그 기관에 병원이라든지 연구소가 있겠죠? 거기에 이제 연락처 있어야 되고요. 특히 이제 중요한 의료진의 그런 연락처 같은 거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계속해서 케어를 받으실 때 필요하실 코디네이터 분들의 그 연락처 이것도 꼭 있어야 되고요. 다른 제가 공고 드리는 거는 치료 요약, 여기 방금 말씀드린 이거는 또 다른 말로 얘기를 하면 생존자 케어 계획서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여기에는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다른 암이 생기는 것도 방지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다른 나중에 생길 수 있는 그런 어, 여러 가지 현상들을 방지를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암이 재발하는 것을 잘 이제 보면서 그거를 감시를 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을 위해서 어떤 것을 할 것인지 요런 거 써져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암이 나타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스크리닝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도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의료적인 그리고 정신적, 사회적 나중에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부작용들을 언급을 해놔야 되고 또 그 암이나 암을 치료하는 데 썼던 그 결과들을 있을 텐데 그때는 어떤 뭐 다른 방법들이 있는지 요런 거를 써놔야 되고 그리고 저희 그 주치의가 있고 또 이런 암을 치료한 경우에는 전문의가 있어요. 이런 케어 사이에 서로 협력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나타내는 그런 조항들이 있어야 됩니다. 암 생존자를 위한 케어는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것이 2030년에는 아마도 2,200만 정도의 그 암 생존자가 있을 것으로 이제 생각이 되어지고 있어요. 저희가 가장 신경을 써야 되는 좀 이제 향상이 되어져야 되는 그런 중요한 요인은 초기 발견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 가지 치료 옵션이 있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저희가 노력을 이제 하고 있고요. 어,
그 암 자체도 그렇지만 암을 치료하는 그런 것들이 장기적으로는 계속해서 이제 부작용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점, 그 점이 이제 중요하겠고, 저희가 이 같은 그 암 생존자 프로그램이 건강이나 잘 살아갈 수 있는데 이런 데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이슈들이 뭐가 있나 이렇게 잘 알아내고, 그리고 또 그것들을 잘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 이런 정보도 이제 제공을 해드리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있는 마이애미 암 연구소에도 이제 이런 암 생존자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미션이라고 하면 목표는 모든 그 생존자 분들의 삶의 질 그리고 건강이 잘 이제 최적화될 수 있도록 해드리는 거, 이게 이제 목표고요. 그리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모델은 그 환자 중심 모델입니다. 그래서 환자 중심으로 이제 케어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그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이 함께 모여서 팀을 만들어서 신체적으로나 그리고 정신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이제 필요하신 부분들을 관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생존자 팀들은 우리 그 종양학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그 주치 선생님들하고도 같이 협력해서 일을 하고 있고요. 특히 우리 세 가지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회복인데요. 이것은 신체적인 회복도 있고요. 감정적인 회복도 이제 여기에 속하게 됩니다. 그리고 삶을 잘 유지할 수 있고 또 건강한 그 생활 방식, 생활 그 행동 양식을 저희가 고취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암이 재발하는 거라든지 다른 암이 생기는 거를 막기 위한 그런 예방책 들도 이제 저희가 중점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암 생존자들은 여러분하고 같이 일을 해야 돼요. 예를 들면 이제 간호사 선생님들 그리고 PA 선생님들 어 어 그 감정적으로 잘 좋은 상태를 유지를 하시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되고, 또 회복하고 재활하는 데도 신경을 쓰셔야 되겠죠. 그래서 통증을 잘 관리를 해야 하셔야 되고, 또 생각해야 될 부분이 생활 방식을 이제 좀 건전한 쪽으로 좋은 쪽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요 장기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결과들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부작용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항상 건강검진을 해서 스크린을 계속해서 몸의 상태를 살피셔야 되고, 또 저희가 감시하는 시스템이 있어요. 그 암이 재발이 하는지 계속 모니터를 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신경 쓰시고 저희 의료진과 함께 협력하셔서 이제 하시면 되시고요. 계속해서 나타날 수 있는 삶의 질에 방해가 되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그 생존자 프로그램에서는 모니터하고 있는 특별한 기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피곤이 계속된다든지, 뭐 잠을 잘 못 주무신다든지, 그리고 집중하기 어렵거나 기억력이 이제 감퇴하신다든지, 손발에 저림이 있다거나 이런 것도 저희가 모니터하고 있고요. 그리고 갑자기 열이 올랐다가 뭐 시시때때로 그런 경우, 그리고 뭐 체중이 굉장히 갑자기 이제 는다든지 이런 거, 그리고 성생활에 어려움이 있다든지 통증, 그리고 재발이 될까 하는 그런 두려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해서 이제 살펴보고 있습니다. 나중에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작용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 결과물들이. 그런 거는 저희가 또 이제 잘 살펴보고 있는데, 어떤 치료하는 방법
것들은 지금 현재는 괜찮지만 나중에 몇 달 후라든지 몇 년 후까지도 나타나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서야 그 부작용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심장 쪽에 질병, 그리고 호흡하는데 이제 기능이 떨어지신다거나 아니면 소화가 잘 안 되고 이제 방광 쪽에 문제가 있다거나 그리고 혈전이 생기거나 또 이제 뭐 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위험도가 높아지는 경우도 있죠. 어 뼈의 건강도 또 뼈가 이제 손실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뭐 골다공증 이런 것도 저희가 이제 계속해서 이제 살펴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 암이 생길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런 모든 것들은 어떤 치료를 받으셨는지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게 되는 그런 다른 종류의 이제 저희가 봐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저희 그 암 생존 프로그램에는 생존자를 위한 케어 계획서라는 것이 있어요. 앞에서도 잠깐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여기에는 여러분의 건강을 계속해서 저희가 모니터하고 유지시키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받으셨던 치료 경험에 대한 모든 그 스토리를 다 이제 역사들을 이제 적어 놓고요. 그리고 그 선생님하고 의사 선생님하고 얘기를 하셨던 모든 뭐 대화 주고받으신 거라든지 뭐 그런 것들 소통하셨던 것들 소통을 하시기 위해서 이제 플랫폼을 이제 장을 마련을 해 드리고 있는 그런 거고요. 그리고 치료 받으시고 이제 집에 가셔서 이제 생활하실 때 팔로우업을 어떤 식으로 할 건지 그거를 저희가 관리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단기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부작용들 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게 저희가 계속 이렇게 알려 드리고 있고요. 신체적인, 감정적인 그리고 이제 뭐 실제 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모든 자기 스스로 돌보실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좀 제공을 해 드리려고 하고요. 음 잘 살아가실 수 있도록 이제 건강한 상태에서 그리고 뭐 필요하시다면 생활 방식을 바꾸시는 데 이제 집중을 해 가지고 저희가 그런 가이드라인을 드려 보고 있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에 방문을 하실 때는 어 저희가 이렇게 몇 가지 계속해서 이제 여러분의 주의를 환기를 시켜 드리고 있어요. 어떤 거냐면은 전반적인 그런 건강 상태를 위해서 스크린을 하시라, 건강 검진하시라, 그리고 이제 감시 프로그램이라 그래서 이제 모니터를 하실 수 있는 그런 거를 계속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 유방암 검사라든지 그리고 자궁암 검사하는 거 그리고 뭐 대장 내시경 뭐 전립선 검사 그리고 골다공증 검사 같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어 경각심을 가지실 수 있도록 예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건강한 생활 방식이란 말씀을 이제 드렸는데 어떻게 우리가 건강한 생활 방식을 잘 영위를 할 수 있을까? 일단 건강한 생활 방식이 무엇인가 이제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잘 균형이 잡힌 그런 식단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신체적인 활동, 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증가시키는 거, 더 많이 하시는 거, 건강한 생활 방식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감정적으로 이제 편안하게 이제 잘 계시는 거. 그래서 이것들에는 스트레스 관리를 잘 하시고 또 분노라든지 뭐 그 우울증 같은 것도 잘 다스리셔야 합니다. 영적으로 건강한 또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술이라든지 담배 섭취하시는 거 이런 거를 좀 피하셔야 하고요. 균형 잡힌 식사라고 하는 거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음
정크푸드라고 있죠. 그 좋지 않은 음식, 그리고 건강한 음식 이렇게 우리가 나눠 볼 수 있는데 그림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건강한 음식이 무엇인가 이렇게 잘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매 끼마다 야채 그리고 과일 그리고 단백질 중에서도 이렇게 살이 좀 안 찌지 않은 단백질 이런 것들 그리고 건강한 지방 이것이 이제 암을 재발하는 그런 위험도를 많이 낮춥니다. 그리고 체중도 그 정상 범위에서 계속 유지를 하셔야 되는 게 그것이 그렇게 하셔야지 암이 재발하거나 다른 암이 생기거나 하는 그런 위험도를 낮추기 때문이에요. 혈 안에 있는 피 안에 있는 그 혈당이라고 그러죠. 혈당, 콜레스테롤 그리고 뭐 고혈압이라든지 심장이나 그런 이런 심혈관 계통의 질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조절을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는 우리가 감정적인 그리고 영적인 건강에 대해서 잠시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스트레스를 낮추는 것이 이제 중요하겠죠. 그리고 주무실 때 잘 주무시고 그 수면의 질을 높이시도록 하고 서포트 그룹이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뭐 요가를 하신다든지 아니면 뭐 명상 이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 지역 사회에 이제 참여하셔 가지고 활동을 하신다든지 그런 것들 생각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까지 많은 얘기를 드렸는데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암에서 생존하신 우리 암 생존자분들이 30년 향후 30 년에 2 배가 될 것으로 이제 생각이 되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어떻게 이 암 생존자분들을 더 잘 모시기 위해서 그런 방법들을 계속해서 이제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거죠. 어 그 암 생존자 프로그램은 우리 그 환자분들이 그러니까 치료를 받으시던 이제 환자분들이 그 치료를 다 끝나시고 또 이제 일상생으로 돌아가실 때 장기적으로 저희가 팔로우업하고 또 건강을 챙겨 드리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마이애미 암 연구소에 있는 이 그 암 생존자들을 위한 프로그램은 여러 다학제 간의 이제 협업으로 우리 환자분들이 굉장히 그 삶의 질이 가장 좋은 상태 그리고 뭐 신체적으로나 감정적으로 좋은 상태를 다시 이제 회복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그렇게 이제 건강 그리고 건강한 그 삶의 패턴을 또 유지하시기 위해서 이루시기 위한 여러 가지 필요한 그런 자료라든지 도움을 이제 제공을 하고 있고요. 저희 그 마이애미 암 연구소에서 여러분들이 그 생존자분께서 필요하신 그런 것이 무엇인지 잘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좋은 가장 좋은 삶의 질을 유지하실 수 있도록 각각 각 환자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네, 제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우리 질문이 있으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주 훌륭한 강의였습니다. 자, 이제 질문이 몇 가지 올라와 있는데요. 이제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암 생존자 프로그램에는 누가 참여를 할 수가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셨는데요. 네. 저희 그 마이애미 암 연구소에서 치료를 받으신 분들에 한해서 저희가 이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고 또 치료하신 지 한 3년 이내에 되신 분들에게 저희가 이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은 그 보험에 관한 질문인데요. 건강보험 이 암 생존자 프로그램에 들기 위해서 가격이 어떻게 되나요? 보험에서 받을 수가 있나요? 이런 질문이 있으셨네요.
네. 저희는 이 서비스는 보험에서 커버가 이제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전문의를 방문하는 그런 걸로 이제 인식을 하게 되어서 그런 식으로 이제 커버가 되게 될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질문이 들어왔는데 시간 관계상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다음 순서 전에 저희가 약간 휴식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10분 정도 후에 2시 55분에 다시 이제 오시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 그 심포지움에 참여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저희가 발표드린 강의 내용을 잘 그 어 좋아하셨으면 좋겠고 오늘 강의를 준비해 주신 분들에게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